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6일 신박사의 다음 주 전략 시간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봄이 오는 3월이 됐는데 아직 좀 쌀쌀하네요. 그리고 오미크론도 지금 26만 명, 24만 명 이렇게 뭐 30만 명 육박하는 뭐 흐름이 되고 있어서 다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대내외적으로 이제 외부적으로는 사실 뭐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지금 좀 장기화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그런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쉽게 조금 종료되진 않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와 이제 생각이 견해차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협상도 지지부진해지고 또 오늘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뭐 우크라이나 협상단 쪽에서 뭐 러시아 스파이가 있다 해가지고 뭐 처형을 했다는 뭐 기사가 나오기도 했던데 복잡해지죠. 그래서 사실 우크라이나발 인플레에 대한 부분도 지금 본격화되면서 뭐 금속이라든지 뭐 곡물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복잡해지네.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지금 시장은 막 혼돈의 어떤 흐름, 혼돈의 어떤 구간, 카오스적인 어떤 패턴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참 투자자 입장에서 갈피를 잡기가 좀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는 본질을 잘 기준 삼아서 시장을 같이 카오스에 빠지지 않아야겠죠. 좋은 종목을 아주 좋은 가격에 사서 제 가치에 그리고 시장이 뭐 반짝이는 그런 구간까지 잘 홀딩해서 수익을 취하는 게 이제 본질이지 않습니까? 결국 전략상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은 대내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뭐 사고팔고 하는 그거는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고 최근에 어떤 상황에서 한번 짚어보죠. 그리고 주말간에 있었던 내용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어떤 분석들을 한 전문가분들의 어떤 의견들도 한번 체크해보면서 또 지금의 상황을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한번 구성해보겠습니다. 오늘 다음 전략 시간 우크라이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금요일날 미국 시장 마감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나스닥이 1.6% 빠졌고요. S&P 500이 0.79% 빠졌는데 밑꼬리를 좀 그리면서 한 1% 이상 올라왔어요. 다우 산업도 밑꼬리를 좀 그렸죠. 낙폭이 마이너스 1.6%까지 빠졌었다가 마이너스 0.53% 약세로 마감했으니까 거의 저점 대비 1% 올라온 거죠. 그래서 나스닥이 이제 덜 올라오긴 했는데 어쨌든 미국 시장은 어느 정도 좀 더 이상 빠지기 싫은 어떤 그런 수급 움직임?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지난 이제 금요일 날 급락을 했던 이유는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급등했어요. 천연가스, 뭐 니켈, 뭐 이런 것들 엄청나게 WTI 이제 유가까지 급등하면서 사실상 반등의 어떤 흐름을 좀 약화시킬 수밖에 없었던 인플레잖아요. 지금 뭐 가장 글로벌 경제 화두와 악재와 부담은 인플레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인플레가 더 심각해지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사태는 거기에다가 기름을 던져 부은 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러 어떤 이제 스위프트 달러 중심의 어떤 그 스위프트 결제망 자체가 또 이제 러시아 이제 퇴출시키는 부분이 향후에 좀 어떤 이제 그래도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GDP 규모로 따지면 한 11위, 12위? 그 정도 되는 어떤 규모로서 그 경제가 아예 이제 제외된다는 측면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전체 글로벌 경제상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유럽이 이제 굉장히 좀 빠졌어요. 유럽이 독일 4%, 원전 사태가 독일 이제 유럽 국가에 굉장히 부담을 준 거죠. 그래서 독일 증시 보십시오. 그냥 수직 낙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4% 빠졌어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도 견딜 수 없었던 거죠. 반등 구간에 놓였지만, 뭐 유럽이 이렇게 폭락하는데 뭐 미국이 플러스로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증시도 4.9%. 야, 이게 종가가 저가로 마감했어요. 그냥 무시무시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원전 사태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다 보는데 전체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졌다, 여전하다 이 인식이 수급으로 좀 작용한 것 같아요. 유로스톡스 은행 지수는 그냥 7.9%나 빠졌어요. 무섭네요.
유로스톡스 50도 거의 5% 빠지면서 종가가 저가인 상태로 무참히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 전개됐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 자체가 신고가예요. 하루에 이제 고가가 32% 급등인데 종가는 19% 급등. 그래서 지금 원자재가 상승이 정말 무시무시하고 지금 이런 상태가 어느 정도 좀 유지되는 흐름? 또 이게 뉴노멀의 어떤 흐름이 되면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을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주 전인가요? 스태그플레이션, 유가가 $100 넘어가면 스태그플레이션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리포트의 어떤 내용을 짚어드렸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런 위협이 가시권에 들어오게 되면 사실 글로벌 경제가 초토화죠.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원자재가의 어떤 이 급등은 진짜 최악의 경우의 수가 발생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참 어려운 투자의 시대로 좀 접어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도 이런 얘기 드리는 건 무시무시하고 좀 무거운데 뭐 제가 이제 있는 그대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 뭐 원자재가가 급등하는데 이거 뭐 괜찮습니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건 글로벌 경제의 가장 최악의 수를 지금 만들고 있다. 그래서 참 이 러시아 푸틴에 대해서 이게 뭐 제가 욕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어떻게 이게 불난 상황에서 이 기름을 집어 던지는 그런 뭐 전쟁 사태가 이렇게 터지냐,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글로벌 경제는 굉장히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투자 시장 자체도 지금 이게 반등 나오는 구간에 속해 있는 상황 속에서 좀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는 어떤 흐름이 되고 있다. 유가 WTI도 7.4% 급등했습니다. 뭐 소맥이라든지 뭐 보십시오. 이거 밀가루죠. 미친 듯이 지금 급등하는 급등주의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물가가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옥수수 가격이라든지 니켈 가격도 지금 초급등이죠. 보시면 이건 아니구나. 은행 지수, 금 가격도 이제 올라가고, 안전자산 그런 부분이죠. 은 가격도 올라가고, 동 가격도 신고가, 뭐 팔라듐, 뭐 아연 보십시오. 급등주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참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지금 인플레의 어떤 이제 흐름으로 지금 가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각 국가가 뭐 긴축으로 가진 않겠죠. 긴축으로 가면 또 이제 경제가 또 침울해지는 거고,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거 지금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참 진짜 어렵다. 저도 최근에 뭐 오랜 기간 이제 경제 상황들을 봤지만 지금 상황처럼 이렇게 어려운 경우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사실. 그래서 일단 뭐 공급단의 문제가 이제 발생된 어떤 그 인플레이션인데, 이걸 어떻게 정부 당국이 헤쳐나갈지, 일단은 전쟁 끝나고 유가 내려앉고 이런 것들이 일단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어려운 안개 속에 들어간다고 좀 우리는 각오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증시 일주일 체크 한번 해보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좀 반등 흐름이 좀 전개됐지만 금요일 날 좀 좋지 않은 마감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이렇게 일주일간 좀 올라오긴 했지만 수급 자체가 좀 별로 안 좋았죠. 금요일 날 코스피에서 5,800억 매도했고 기관도 4,200억 그냥 뭐 던졌죠. 던진 흐름이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서도 조금 수급이 살아나나 했는데 2,200억, 기관이 1,600억 던졌기 때문에 리스크적으로 조금 발동된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는 걸 수급은 이렇게 좀 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예상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은 추세적인 흐름이 전혀 안 나타나는,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이러니까 뭐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내용이 나와서 또 빠지고, 이 내용이 나서 오르고, 이 내용이 나서 오르고. 지금 뭐 카오스적인 혼돈의 어떤 구간이다. 그래서 그대로 멈춰 있어야 된다.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렇게 좀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업종별로는 굉장히 좀 차별화가 크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뭐 GS건설이나 대우건설이나 이런 것들 건설 업종의 종목들이 시장 대비 굉장히 좀 센, 뭐 우크라이나 때 터지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올라가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 관련해서도 뭐 우크라이나 전쟁하든 말든 우리는 간다. 오히려 이제 국방 관련된 그 이제 예산 자체가 이제 늘어나는 흐름이 전개되다 보니까 뭐 수혜주로 이렇게 인식되면서 수급이 오히려 붙는 그런 형태가 전개되고 있고, 또 이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뭐 보시면 뭐 저점을 이제 다지면서 조금씩 이제 바닥을 탈출하는 흐름들이 전개되는 뭐 바이오 섹터도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재생에너지, 유가가 이제 폭등하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오히려 이제 시장 대비 강하고 또 추세적인 어떤 상승으로 좀 나가려는 흐름이 전개되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 시장 하에서도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업종이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인식하고 체크하고 거기에 따른 투자 전략을 수립한다면 시장이 지지부진해도 수익 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전략상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 일부 발췌한 걸 좀 체크해 볼게요. 우크라이나발 인플레이션 본격화해서 러시아의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주요국들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하면서 대부분의 이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다. 세계 원자재 가격 지표인 S&P GSCI 지수는 일주일 만에 16% 급등. 와, 16% 급등. 원자재 가격 지표. 이 지수가 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해할 수 있는 14년 만에 최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WTI가 배럴당 115불까지 상승했고, 특히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 차질 우려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일주일 만에 2배 이상 급등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금속의 경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발 공급 차질 이슈뿐만 아니라 유럽의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재련소 가동률 하락 우려까지 부각되면서 아연이 11%, 니켈이 19% 급등하고 있고, 러시아의 생산 비중이 높은 알루미늄은 이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니켈도 최근 상승폭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철광석 수입 가격 또한 14.8% 급등한 가운데 유럽 철강 시장의 경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의 수입 감소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가동률 하락으로 수급이 더욱 타이트해질 것이고, 철강 가격 또한 큰 폭으로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가치주라고 소위 이제 얘기를 하는 이런 뭐 철강, 금속 뭐 이런 쪽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건설이든 또 화학이든 이런 쪽에 대한 어떤 업종이 조금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IMF에서 나온 이제 내용도 우리가 한번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 자체가 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고, IMF 국제통화기금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긴급 자금 조달을 14억 달러, 한 1.5조 정도 되겠네요. 를 이르면 다음 주 이사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국가를 수치를 좀 체크해 보다 보니까 와, 인구가 꽤나 많아요. 우리나라랑 비슷한 수준의 어떤 인구를 갖고 있는 국가예요. 그만큼 굉장히 큰 국가인데 땅도 넓고, 야, 참 이 국가가 이 많은 국민이 지금 전쟁 위협에 휩싸였다고 생각하니까 참 무섭습니다. 지금 뭐 식량, 연료 부족, 뭐 각종 필수 원자재 및 생활 구호물자의 심각한 공급 차질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다.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우리 뭐 유튜브에만 영상 한번 검색해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 와, 진짜 무슨 불바다입니다. 불바다. 미국 CNN은 IMF의 성명을 인용해서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에 따른 러시아에 대한 전 세계 경제 제재가 결국은 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란 전망을 보도했다. 그리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IMF는 석유, 가스 등 에너지와 밀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쟁으로 인한 코로나 재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혼란으로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거. 특히
특히나 이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뭐 사실 선진국에 큰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이 식량과 연료가 지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난한 국가들의 그렇잖아요. 예. 뭐 정말 이제 어떤 생활 비용 중에서 먹는 거나 연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당연히 좀 가난한 축에 속하는 국가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국가들의 우선적으로 이런 어떤 현상은 영향을 미칠 거고, 전쟁이 전면전으로 확산된 경우 필수 원자재 수급에 대한 갈등은 인접 국가로 확산돼서 전 세계 경제에도 위기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 그래서 IMF는 각국 정부의 자국의 물가 상승을 예의주시해야 하며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가계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우크라이나는 또 전쟁 복구 비용도 막대한 금액이 좀 소요될 수 있는 부분도 좀 염두에 둔다면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인플레를 더 유발할 수 있잖아요. 찍어내야 되니까 돈을 또. 그래서 아니면 뭐 러시아가 찍어서 이제 전쟁 비용을 뭐 대한다든지 나중에 그런 부분이 되더라도 어쨌든 화폐 발행 이제 많아져야 되고, 여기에서 어떤 인플레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화폐단의 인플레, 뭐 공급단의 인플레, 뭐 다 그냥 안 좋은 건 다 붙이는 어떤 상황이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신영증권에서 나온 이제 리포트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기 이제 박수현 연구원님 정말 정리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게 참 인사이트죠. 제가 볼 때는. 패러다임 시프트 안보의 시대다는 이 제목에 이제 모든 게 담겨 있고 지금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플레이션을 타고 넘을 투자 아이디어에서 최근의 상황들에 대한 어떤 정리를 이렇게 또 했는데요. 딱 이 맞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정말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고 있는데 뭔가 이제 안보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게 이제 단순히 우리가 뭐 국방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기술적으로 일단은 미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 이거 자기 나라에서 이제 만들어서 이제 팔아야 된다. 이거를 이제 강조하고 있잖아요. 기술 안보죠. 중국과의 어떤 기술 경쟁에서 패권을 놓을 수는 없다는 게 굉장히 강력해진 거고, 야, 이게 반도체 부족해지니까 완전히 뭐 아무것도 안 되네. 우리 뭐 전투기를 만들든, 최첨단 어떤 뭐 제품들을 만들든, 어찌됐든 반도체가 핵심이다는 걸 인식하게 된 거죠. 그게 공급이 잘 안 되니까 그냥 셧다운이야, 막 공장들이. 자동차 회사들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기술 안보의 시대로 본격화된 거죠. 삼성전자도 어떻게 보면 울먹 겨자 먹기로 뭐 20조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다 공장 만든다고 지금 선언했죠.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흐름들, 기술 안보의 시대로 확실히 들어가고 있고, 이 공급망을 내재화하는 이런 흐름이 전개되다 보니까 뭐 세계화는 이제 후퇴하는 거죠. 자기 나라로 다시 리쇼어링 하는 거니까 결국 이제 세계화의 후퇴로 가는 거고, 국방도 지금 뭐 국방비 증대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국방 안보.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확실하게 이제 정책적으로도 드라이브를 확실하게 더 거는 분야가 어디입니까? 에너지 안보죠. 지금 뭐 석유든 가스든 이런 것들이 지금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묶여 있다 보니까, 러시아 아니면 자기들 에너지가 안 돌아가다 보니까 막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 어떤 제재 자체도 이제 에너지 제재는 좀 막 뜨끔뜨끔 하는 게 러시아한테. 그 러시아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생산하는 거를 이제 쥐고 있는 국가가 거기 있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에너지 안보도 이제 중요해지고, 에너지 안보의 시대로도 이제 확실하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이제 식량 안보도 포함이 되네요. 그래서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국방 안보, 기술 안보, 이게 결국은 뭡니까? 세계화의 후퇴를 낳게 되는 공통점을 갖게 되고, 인프레를 이제 만들게 되고, 아웃소싱의 시대에서 이제 인소싱, 내재화하는, 공급망을 내재화하는 흐름으로 가고, 그게 이제 카펙스 확대를 가져오죠. 자동화. 그래서 이런 시대로 가고 있다는 키워드를 우리가 좀 큰 그림 하에서 좀 이 지금의 상황을, 코로나 이후의 어떤 상황들을 이해해 본다면 여기에 모든 게 담겨 있고, 패러다임의 어떤 시프트, 안보의 시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투자들은 이런 어떤 세계화의 후퇴가 촉진되고 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되고, 첫 번째 에너지 안보, 두 번째 국방 안보, 세 번째 기술 안보.
그래서 이제 서플라이 체인 리스크는 반드시 비용 인플레를 동반하므로 아웃소싱보다는 인소싱, 공방 내재화가 우선시되고 카펙스에 대한 확대로 연결될 것이다. 이미 시장은 방위산업과 원자력, LNG, 태양광 등 에너지 믹스에 대한 다변화에 베팅하기 시작했다. 반도체 등 기술 안보도 이 범주에 해당한다 해서 요 세 가지 어떤 안보를 우리가 잘 이해되고, 이에 따른 어떤 시장의 어떤 우리 전략상으로는 공급망 내재화, 카펙스 확대, 반도체 쪽 내재화한다고 지금 막 공장 막 짓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사실 장비 소재 이런 기업들은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계속 하고 있어요, 사실. 그게 이제 단기적인 게 아니라 점진적인, 예,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이런 안보에 연결되는 또 수혜주들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신영증권에서는 가치주에 힘이 좀 실리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극적으로 휴전을 한다 해도, 예, 러시아 에너지 공급에 대한 불신과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의 공급 차질은 사라질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의 어떤 해지는 연중 내내 가져가야 할 테마다. 예, 인플레가 좀 올해 내내 지속 괴롭힐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유가가 이제 오르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긴축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정책 당국자 진짜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또 이제 현재 인플레 자체는 이윤, 프로핏보다는 안보의 문제에 가깝고, 3월 이후 경제 재개, 중앙은행의 이제 긴축 완화를 고려한다면 지금은 매도 실익은 없는 구간이죠. 예, 이 부분은 많이 강조를 드렸고, 어쨌든 지금 채권 금리가 갑자기 좀 빠진 어떤 추이를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은 이제 성장주 투자에는 좀 유리할 수 있긴 하지만, 가치주들도 지금과 같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인플레 상황 속에서 내리꽂히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조율하면서 포트를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가치주도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구간대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 분의 칼럼도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봤어요. 예, 우크라이나 전쟁은 화폐 전쟁의 서막이다는 이 오성민 프리굿 대표의 이제 칼럼 내용이 좀 재미있었어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최근 러시아를 달러 중심의 금융 결제 시스템인 스위프트에서 퇴출시키는 최고 수준의 금융 제재를 단행했고, 향후 에너지 금융 분야에 대한 추가 제재는 이어질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기적으로는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자. 우선 러시아의 수출입에 달러 결제가 이제 제한되자 러시아가 주로 수출하는 원유나 이제 천연가스의 가격이 오르고 있죠. 예. 다른 원자재나 밀을 비롯한 곡물 가격도 지금 같이 급등하고 있는 거 아까 보셨죠? 이런 상품 가격의 상승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예상은 언론을 통해 독자들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에 악재인 점은 분명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일단은 미국은 이제 기축통화국으로서 이제 달러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석유 거래는 달러로만 지금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오일 달러라고 이제 부릅니다. 예, 저번에 이란의 한 장군이 그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죠. 중국 위안화로 이제 결제하려다가 이렇게 공격받아서 이제 사망했다. 그런 어떤 비하인드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예. 미국은 이제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어떤 지위를 유지하는 게 결국 국가적으로 이제 유지하는 어떤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오일 달러가 이제 석유 거래에서 독점적인 어떤 역할을 해왔고, 미국의 세계 패권 유지의 한 축으로 차지했지만, 애석하게도 이제 천연가스는 아직까지 천연가스 달러라는 이제 말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은 천연가스 결제는 뭡니까? 유로와 위안화로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죠. 푸틴도 지난해 6월 4일 러시아산 가스 대금 결제를 달러 말고 유로화로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을 한 거죠. 달러 중심의 금융결제 시스템에서 러시아를 퇴출시키면 이 달러 중심 금융결제 시스템이 그 스위프트 거기죠. 러시아를 퇴출시키면 러시아는 주요한 생필품을 우호 관계인 중국을 통해서 이제 수입을 하게 될 것이고 이때 위안화나 유로화로 결제할 걸로 예상이 된다. 또한 러시아와 무역과는 세계 각국의 기업들도 단기적으로는 무역이 제한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윤 추구가 목적인 기업들 입장에서는 유로화나 위안화를 통해서 그리고 제3국을 통해서 러시아와 기존의 수출입을 이어가려고 할 것이다. 이런 움직임들은 유로화, 위안화의 결제 비중을 높이고 달러 결제 비중을 낮추게 할 것이다. 중국을 통한 러시아의 수출입은 장기적으로 서방의 금융 제재 효과를 반감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게 되면 러시아는 당연히 경제 제재를 당할 거를 알고서 공격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러시아는 뭔가 준비를 할 게 않겠어요? 준비를 했었으니까 공격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 침공 이후 서방으로부터 금융거래 규제를 받으면서 러시아 외환 보유고의 달러 비중을 47%에서 16%까지 줄여왔고 국부펀드에서 달러 자산 비율을 거의 0% 가까운 수준으로 줄였다. 작년에 이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는 러시아가 지난 8년간 우크라이나와의 전쟁과 그로 인한 서방의 제재를 준비한 후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반증인 것이고 오랫동안 전쟁을 준비해온 푸틴으로선 단기적인 휴전이나 종전을 선택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전쟁 상황을 지속하면서 미국과 서방의 위기감을 극대화해 러시아와 푸틴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그게 뭡니까? 기축통화 달러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거. 그거죠. 푸틴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전략을 쓸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게 한다. 그래서 좀 이해가 가네요. 화폐 전쟁이라는 내용이. 전쟁과 경제 제재로 장기화로 세계 금융 결제 시장에서 유로화, 위안화 결제 비중이 높아지면 동시에 달러의 결제 비중이 하락하게 되고 이는 달러의 약세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신냉전의 시대로 접어들며 달러는 유로화나 특히 위안화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천연가스의 에너지 전쟁으로 시작돼 신화폐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큰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화폐 전쟁에 대비해서 위안화의 디지털 화폐화를 세계 최초로 추진하고 스위프트와 별도로 중국이 주도하는 CIPS라는 위안화 결제 청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브릭스 회원국인 러시아, 인도를 끌어들여서 사용자 수 30억 명에 달하는 스위프트 대한 결제 시스템을 이거 뭔가 좀 큰 그림 그리면서 이거 우크라이나 친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이런 어떤 흐름들을 보면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외형적으로 국지전이지만 신냉전 체제 하에서 강대국들의 화폐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 달러의 지위를 약화시키고 러시아, 인도, 중국 이렇게 30억 명 스위프트 대한 결제 시스템을 만드는 어떤 명분적인 환경을 만드는 거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이거 뭔가 좀 아까 이제 신영증권의 패러다임 시프트 안보의 시대다 하는 게 여기서도 연결되는 흐름인 거죠. 그래서 이제 화폐 전쟁은 세계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기에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피해가 더 큰 전쟁이 될 수가 있다. 시중에 화폐 유동성이 넘쳐나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고 화폐 가치가 떨어져 화폐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테이블 아래에서 비밀스럽게 진행되던 화폐 전쟁은 향후엔 테이블 위에서 노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신냉전의 시대, 신보호무역의 시대, 신분극화의 시대에 접어들며 우리는 화폐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도 예정하고 장기적인 경제 정책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이런 상황이 좀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 이 화폐 전쟁으로 이제 치달으면서 결국은
장기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뭐 이런 환경이 좀 장기화된다면 이런 환경을 가정에 두면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짜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업종별로 지금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시장 지수하고 좀 다르게 움직이는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중요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참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좀 기준점을 잡고 또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다 보면서 때로는 이제 어떤 기회 구간에서 강력한 용기를 가지면서 전략을 이제 실행을 해야 될 텐데요. 어쨌든 계속 체크를 해보죠. 이게 진짜 화폐 전쟁으로 좀 연결돼서 좀 극대화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인플레가 되고 있는 상황은 지금 거침없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압박을 계속 좀 만들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참 녹록치 않은 어떤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될 정도로 아직 참 뭔가 좀 불구덩이 어떤 흐름이 계속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주말에 어떤 이런 내용들 좀 정리해봤고요. 다음 주 또 열리면 철저하게 또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고 이야기 드리는 시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주 월요일 마감 복귀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신박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